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다들 감기는 안 걸리셨나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고가 아니면 다 실패한 삶일까 라는 자기계발서를 들고 왔어요. 비니의 책장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맛보기로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책 시작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다 실패한 삶일까? 올바른 감정 사용법. 머리나 가슴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머리와 가슴은 서로 협력하여 작동하며 이둘의 협력 없이 머리나 가슴 어느 하나만 가지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행동에 생각이 병행되어야만 그 행동에 대한 느낌도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 기대되는 것을 욕망한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그것이 즐겁지 않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면 갈망의 느낌도 이내 사그러진다. 비슷한 경우의 예로 만약 어떤 사람에게 몹시 화가 나 있는데 확인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화는 가라앉는다. 도덕적인 사고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행복에 공감할 수 없다면 도덕적 사고를 시작할 수조차 없다. 감성이나 감정이 주는 입력 정보가 없다면 이성은 그저 냉정하고 기계적인 계산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계산 도구로서의 이성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야기하는 결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이 바람직한 욕구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도 제공하지 못한다. 혈기왕성한 감정을 감시하고 조절하는 이성. 그런 한편 이성은 감시자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의 감정은 자동적인 반응의 형태로 작동한다. 이러한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의 진술을 감시하는 데 있어 이성의 작동은 필수적이다. 철학자들의 오래된 경고를 예로 들자면 인간은 전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 온갖 것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키에르케고어가 하소연하기를 거대한 실존적 선택 앞에 직면한 인간에게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반응은 아무쪼록 적절한 것이겠지만 사람들은 자아를 상실하는 것보다 팔 한쪽, 다리 한쪽, $5, 배우자 등을 잃는 것을 더 걱정하며 산다. 이보다 더 과감한 주장을 한 철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죽음조차 심각하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자신이 완전히 무지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걱정할 때 비합리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에 어쩌면 죽음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른다. 에피쿠로스가 보기에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상황이 끔찍했음을 걱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며 죽은 뒤를 걱정한다는 것은 태어나기 전을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죽은 뒤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까지 사라지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나빠지지 않는다.
이들 철학자의 공통된 생각은 인간의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은 우리가 진실로 염려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데 전혀 신뢰할 만한 안내자가 못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걸까? 혹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일까? 이런 의문과 무관하게 진정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근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우리 근심들 중 대부분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아니라 최대한 무시해야 할 혼란스러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것인지 걱정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착륙한다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당장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단 한 번도 진실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도 가능할 듯하다. 참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성이 감정이나 느낌까지 바꾸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나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반박 내용을 자명한 사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나 생각하는 바에 따라 그들에 대한 느낌도 항상 바꾸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도 명확한 사실 아니던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공장형에 밀집된 닭장에서 사육되는 닭들의 현실을 알게 됨으로써 치킨 너겟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혐오감으로 변할 수 있다. 이성과 감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결국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걸맞은 적절한 감정을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이 말을 감정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 부합하는 느낌이 닥치는 것을 피하기란 물론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닥친 감정을 받아들인 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이성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도덕적인 존재가 되길 원한다면 더더욱 이성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이 세상 어떤 위대한 도덕 철학도 감정이 표현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모든 도덕 철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는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얼핏 들으면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라는 것은 요즘의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러나 감정이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그런 상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는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도덕을 이겨버린 상황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장 크게 칭찬하는 때는 언제인가? 이 물음에 답하다 보면 인내가 감정 표현의 실패가 아닌
도덕 덕목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겪는 고통은 감정 표현을 통해 타인들도 공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타인이 내 고통을 공유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 여길 것이다. 그가 이런 식으로 자기 희생을 한 이유는 고통을 공유하면 때로 원래의 고통이 2배가 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 때문에 자신의 일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보다는 노력을 통해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경우를 칭찬하기 마련이다. 이성과 감정의 관계를 갈등 양상으로 보는 실수를 저지른 또 다른 철학자가 파스칼이다. 파스칼이 생각했던 둘 간의 갈등 양상은 전투라기보다는 첩보 활동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가슴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에서 예외 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슴과 머리는 둘 다 자신만의 근거를 가지고 작동하지만 그 근거를 서로 공유할 때 이 둘은 가장 훌륭하게 제 기량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가슴은 감정을 이입하거나 동기를 부여한다. 머리는 어떤 감정은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또 어떤 감정은 통제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한 뒤 적절한 판단을 내린다. 결과적으로 감정은 길들여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에 무제한의 자유를 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성과 유익한 동맹을 맺게 할 필요는 있다.